네, 어, 정확히 4시 35분이 됐고요. 지금 20명 정도 입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선 선생님이 지난주에 이제 5강으로 학교협동조합 설립의 2회편을 강의를 해주셨고요. 오늘은 이제 학교와 지역의 문제, 그리고 사업 아이템을 어떻게 발굴해서 사업에 적용을 시키는지, 그 사업 계획 수립 워크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두 번째 주선 선생님의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조금 늦게라도 계속 입장하고 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러면 오늘 주선 선생님의 두 번째 강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아유, 반갑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또 뵙게 되고요. 다음 주까지 해서, 지난번에 채팅창 전화를 못 받으셔. 그러셨구나.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좀 남겨드릴게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지금 요게 책이 만드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한 다음 주 좀 지나서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문의사항이라든지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난번에 이제 협동조합, 학교협동조합 미션과 비전 관련해서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다면은 오늘은 이제 해외 학교협동조합 사례부터 해가지고 현재 한국에서 어떤 학교협동조합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유도 하고 여러분들 학교별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얘기도 이렇게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실제 지금 설립 중인 학교보다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혹시 설립 준비 중인 학교 있나요? 여기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있을까요? 지방 선생님들은 있어요. 어디서, 있으세요? 네. 그러면은 조금 그 얘기도 좀 드리긴 해야 되겠네. 자, 그럼, 전체적으로 사업 네.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뭐 그런 것만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네. 조금 얘기를 좀 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화면 공유를 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쭉. 자, 보이시나요? 잠깐만요. 좀 버벅거리네. 보이세요? 네, 보이세요? 예. 사업계획 수립 워크숍. 이제 앞서서 얘기했듯이, 국내외 학교협동조합의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를 하고요. 학교와 지역의 문제라든지 자원은 어떻게 탐색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얘기되고 있는지, 또 학교협동조합 사업 아이템은 어떻게 발굴을 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업 아이디어 선정 부분, 그리고 사업 수행 계획 논의와 관련해서 오늘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해외 학교협동조합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요. 전에 국내외 협동조합 사례는 숙지를 하셨지만은 해외에 어떤 모델이 있는지는 또 수업 내용에 아직은 없었다고 해서 요거를 좀 준비를 했고요. 많이 들으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처음 들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업 자체는 이제 처음에 들으시는 분한테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들었던 분들은 또 되짚어 보면서 다시 한번 해외에서는 이런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접목해 보면 어떨까?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매점 중심으로 학교협동조합들이 많이 있는데 해외와 같은 다른 사례들 특히나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스페인의 협동조합 학교 그러니까 학교 자체를 교직원들이 조합원이 돼가지고 만든 학교가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한번 그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국에서 협동조합 학교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 수업 끝나고서 생각을 해봤는데 청소년들이 이렇게 어떤 그 같이 운영하는 전국적인 캠프를 같이 운영해보는 뭐 협동조합 학교라든지 다양한 모델들을 좀 상상력을 발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끝나고서 또 잠깐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고요. 자, 먼저 그 사례는 크게는 4가지 정도 있습니다. 프랑스, 그다음 말레이시아, 영국, 스페인이 있는데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렇게 가서 봤지만은 아무래도 여기는 수업의 방식을 협동조합 형태로 한 부분이에요. 보시면은 이 협동조합 위원회, 교사들하고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가지고 민주주의를 습득할 수 있는 회의, 그래서 요거 학급과 학교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또 특색이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중고는 없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프레네 교육, 예, 그 어떤 공교육에서의 혁신 교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도 프레네 교육 모임들이 많이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하는 좀 이렇게 협동 학교, 아이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아이들이 중심이 돼서 활동을 하고 또 교과서의 내용만이 아니라 어떤 바깥에서 이렇게 직접 아이들이 실습도 해보고 체험도 해보는 그런 학습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프레네가 이 협동조합이라는 모델을 학교랑 접목을 해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조합원이 돼가지고 뭘 운영을 해본다? 도서관도 운영을 해보고 신문 기자 역할도 해서 다른 학교하고도 교류를 해보고 더 나가서 이제 농사일도 좀 같이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세웠고요. 그 어떤 교육 철학에 공감하는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프레네 교육을 실천하는 이런 모임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협동조합 학교 협동조합 내지는 뭐 협동조합 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협동조합 방식을 도입한 거기에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을 도입한 학교다.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교육 철학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학급 생활 수칙도 학생들하고 같이 정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프레네 교육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요. 요 실제 프레네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학급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뭐 운동장에서 축구를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는 운동장을 어떻게 이용할지,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은 몇 시간 동안 이용하고 어떤 시간에 이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생님이나 교장 선생님이 일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같이 논의해서 정하는 것. 그러니까 요거는 사업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안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어린이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결정을 해나가는 방식인데 이거가 가지는 시사점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학교협동조합을 하면서 매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물건을 만드는 거라든지 다양한 서비스와 물품 생산에 초점을 두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러한 협동조합 교육 철학, 즉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경쟁보다는 협동을 배웠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1인 1표로 또 어른들하고 동등한 위치로서 이렇게 의사결정을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이 프랑스 학교협동조합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이제 많이들 들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도 이제 연수를 가봤지만은 매점 사업을 여기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뭘 하더라? 세차업부터 해가지고 농업, 뭐 그다음에 물건 보관, 다양한 학교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이렇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했더니 이쪽 교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답을 하기로는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경영이나 경제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게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사업도 배우고 회계도 익히고 났을 때 보다 어떤 면에서는 좀 더 그 경영 경제에 있어서 역량이 커질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 말레이시아의 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주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도로 이 학교협동조합을 전폭적으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6, 70년대 이렇게 그 학교협동조합 매점들이 많이 만들어졌던 배경하고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여기 가서 제가 사실은 좀,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부분은
바로 수학여행이었습니다. 이 수학여행 아이템을 좀 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요새는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현장 체험 학습, 그렇죠? 현장 체험 학습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그 2014년 세월호 이제 참사가 되면서 이 수학여행 내지는 현장 체험 학습의 안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논의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게 과연 교육적인 의미가 있느냐. 옛날에는 그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고 여행을 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이 수학여행이 내지는 현장 체험 학습이 어떤 면에서는 청소년들의 유일한 여행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었지만은 요즘에는 뭐 부모님들이 자주 데려가고 이러니까 여행도 가족여행 같이 가고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의미가 사라진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말레이시아 사례를 보면서 아 이렇게 교육적으로 재구성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말레이시아의 북쪽 지역에 있는 학교 협동조합이 남쪽 지역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수학여행을. 근데 여기서 여행사를 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남쪽 지역에 있는 학교 협동조합하고 같이 상호 협력해서 여행을 만들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지역들에 가고 싶은데 신청서를 내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가서 우리가 어떻게 돌아다니면 되겠느냐? 좀 요 정도의 틀로 만들어 달라. 여행 프로그램을 단체 여행 프로그램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남쪽 지역에 있는 학교 협동조합들이 장소를 기획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서울과 부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부산의 아이들이 야, 자갈치 시장은 한번 가봐야지. 동백섬인가요? 그런 데는 한번 가봐야지. 예, 그리고 교육적으로 또 다른 장소들, 예, 그런 데들을 기획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비용에 있어서도 이 학생들이 가이드를 하잖아요. 학생들도 일정하게 수당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학생들이 서로 어때요? 홈스테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번에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다시 서울에 있는 학교협동조합으로 여행을 갈 수 있겠죠. 또 이렇게 1대1만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학교협동조합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상호 연결되면서 또 교차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국적으로 찾아보니까 연말까지 해서 134개? 134개가 있더라고요. 올해 상반기까지였나? 그래서 134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서로 이렇게 좀 교류가 되면 좋겠다. 꼭 1박 2일 이렇게라도 아니더라도 당일 코스로라도 서로 연계돼서 교류가 되고 학생들이 가이드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서울 경기권 정도는 서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내지는 강원까지. 그러면 서울, 경기, 강원 이렇게 여행 프로그램을 짜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 아이템을 생각할 때 일단은 가장 안정적인 사업은 매점은 맞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로서 현재 확고하게 구축이 됐고 운영하기 물론 이제 매점도 운영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렇지만 사업적으로 뭐 학생 수가 700명 이상이다. 그러면 잘 이렇게 꾸리면은 지금 같은 코로나 시절이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매점 사업을 캐시카우로 해가지고 이런 수학여행 프로그램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뻗어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또 우리가 학교 협동조 하다 보면은 저기 충남 홍성 홍동에 풀무학교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런 거랑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네, 요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교육 가이드를 하면서 책자도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장점이 생기느냐? 그전에는 내 지역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아이들이 자기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부산에 살았지만은 여기 부산의 역사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어떠한 그 좋은 곳들이 있는지, 구경거리는 뭔지, 먹을거리는 뭔지에 대해서 이제 몰랐던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서 자기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하나 설명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내용이 굉장히 정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또래에 대해서 자기가 이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생하게 자기 지역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또 하나 언어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어떤 사교성도 많이 생기게 되겠죠.
자, 요런 학습적인 효과가 있다, 부가적인 효과가 있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모델인데요. 바로 협동조합 학교입니다. 여기는 시작하게 된 계기가 참 독특한데 스페인의 수도가 마드리드죠. 우리 레알 마드리드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그리고 FC 바르셀로나. 네, 마드리드에는 이 두 가지 축구팀이 있습니다. FC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가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는 굉장히 부자 축구단이잖아요. FC 바르셀로나는 뭐다? 협동조합. 예, 노동자들의 어떤 면에서는 축구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29만 원 정도인가 내면은 이 구단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조합원이 돼가지고 공동의 구단주가 될 수 있다. 바로 그 지역인 마드리드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가 1980년대만 해도 학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특히나 이렇게 그 중심지에서 약간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고 낙후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한번 협력을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1인 1표 그리고 출자를 해가지고 조합원이 돼가지고 협동조합 학교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18명의 선구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그 협동조합 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네. 우리 로치데일 공정선구자 협동조합은 28명의 선구자들이었는데 여기 스페인의 협동조합 학교는 18명이죠. 네. 우리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나 봐요. 자, 그리고 이런 학교들이 이제는 몇 개가 됐냐? 스페인 전역으로는 8개가 됐고요. 다 마드리드에 있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여기 마드리드를 중심으로 됐으니까. 그리고 전 세계로는 몇 개? 2개를 합쳐가지고 총 10개의 협동조합 학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85년에 설립이 됐는데 이제 94년도쯤에 이제 인가를 받아서 이 설립 연도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요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은 첫 번째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첫 번째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두 번째 만드는 데까지 6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들고 세 번째 만들다 보면 어떤 게 생기느냐? 일종의 본부가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이 학교들에 있어서 공동으로 필요한 역할을 이 본부가 수행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국제교류팀이라든지 뭐 물품과 관련해서 이렇게 구매팀이라든지 그러면은 지금 10개까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복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 있는 물품들을 이렇게 같이 공동 구매를 하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섭력도 생기게 되고 이 학교들의 운영비도 굉장히 적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단순히 사업적인 부분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교육적인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19년에 우리 코로나 하기 1년 전에 여기를 그 방문을 했습니다. 예, 1월 달에 방문을 했더니 굉장히 멋있는 풍경이 있었어요. 총회 때 마침 방문을 해가지고 이 10개 협동조합 학교들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1인 1표로 투표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교사 조합원 그리고 여기는 또 직원 조합원이 있어요. 뭐 청소하시는 분이라든지 뭐 수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다 조합원이 돼가지고 한 3천만 원 정도인가 내면은 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네. 조합원 아닌 교사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 큰 공간의 강당 같은 데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총회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가부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우리 그 총회하듯이 전년도의 사업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요. 수지 예산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 계획은 이러이러하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남을 예정이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좀 가볼게요. 자, 여기는 이 직원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뭐예요? 이 학교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단순히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주인된 입장으로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야, 너 편식하면 안 돼. 이렇게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식사 예절도 좀 가르쳐 준다라든지
단순히 내가 고용됐던 입장이 아니라 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보살피고 다른 구성원들하고 교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참 멋있더라고요. 에듀케이션 360. 이건 영어로도 안 하고 교육 360도 어때요? 전방위적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참 멋있었고요. 갔을 때. 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학교는 협동조합 학교다 보니까 어때요? 이 지역사회 기여, 우리 협동조합 7원칙 중에 마지막이죠. 지역사회 기여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립학교의 5분의 1 수준의 학비에도 수영장을 비롯해서 다른 학교하고는, 그러니까 일반 공립학교하고는 다른 거의 사립학교에 버금가는 방과후 시설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뭐 체조를 이렇게 뭐 트램블링이라고 해야 되나? 점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도 직접 봤는데 다른 공립학교에서는 그런 방과후 프로그램이 없대요. 그리고 이 방과후 프로그램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한 8시 정도부터 10시 정도까지 지역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시설로도 활용이 돼요. 이거는 협동조합 학교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소득을 얻고 여기서도 소득을 얻는데 막 영리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적정 소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제대로 운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얘기를 드렸고요. 또 하나, 자, 여러분, 또 우리가 퀴즈를 내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한 타임 잠깐 쉬어가는 코너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은 협동조합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좀 어려워요. 연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협동조합 7원칙 중에 하나를 제가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넌센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맞추신 분한테는 제가 커피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채팅방에 올려놓나요? 그러셔도 되고, 먼저 맞춰버렸네. 김연아 선생이 맞췄어요. 김연아. 자, 이해되세요? 예, 이해 안 되시는 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인 참여,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자, 이해되시죠? 이따가 또 하나 낼 테니까 못 맞췄다고 우리 정미 선생님 얘기하시는 동안에 맞추셨으면 됐을 텐데 이미 알고 계시죠? 알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맞추신 선생님한테 나중에 수업 끝나고서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잠이 좀 깼죠? 계속 한번 이어가 볼게요. 자, 영국은 어떤 모델이냐? 여러분이 영국의 그 협동조합 학교를 알기 위해서는 그 유튜브에서 협동조합은 학교다라고 검색을 하면은 SBS에서 한 2015년인가 방영된 다큐멘터리가 고스란히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가장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제가 이제 조그맣게 갔던 내용을 이렇게 사진으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하고 참 다르죠. 그래서 여기 학교는 크레섹스 스쿨이라는 학교인데요. 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영국의 협동조합 학교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그 영국의 가장 큰 소비자 협동조합 코앞 그룹의 그 로비에 있는 협동조합 학교들의 모습인데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하나 보도록 할까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원칙, 그러니까 에듀케이션은 우리에게 항상 중요하다.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이런 원칙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러닝 오퍼티, 그 협동조합에 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다.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그 사진에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또 여기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은 조금 더 그 우리 앞서서 얘기한 스페인의 사례처럼 지역 사회하고 교류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고요. 또 기존의 그 영국의 학교랑은 조금 다르게 이런 협동조합과 관련한 과목들 그리고 협동조합 프로젝트들
그러니까 학생들이 여기서 뭐 4-5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학교 협동조합 중에서 일일 창업대회 하고 있잖아요. 예, 일정한 돈을 주거나 아니면은 또 지역의 주민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만들고 싶거나 학생들이 운영해보고 싶은 부스를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참조할 만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저런 학교 협동조합이 있다. 우리는 과연 저런 거를 따라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모델로 그냥 운영을 해보는 거고, 저기에는 저런 사업 아이템이 있구나. 한번 저런 거를 일부를 도입해가지고 결합을 해보면 어떨까?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코업 그룹 그 건물이에요. 그리고 참 이게 말씀드렸듯이 딱 로비에 이렇게 떡하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의 소비자 협동조합 코업에서도 이 학교 협동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 졸업한 학생들을 인턴으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 영국의 협동조합 학교, 협동조합 학교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영국의 협동조합 학교 중에서 좀 어렵게 사는 지역의 노인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이런 일종의 대기업이죠. 예, 이런 데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다는 게 굉장히 큰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기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코업 그룹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학교 협동조합들하고 연계해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얘기를 드리겠고요. 또 하나 재미난 게 이런 프로젝트도 있어요.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부지 습지 프로젝트인데 요게 참 재미난 게 2015년에 서울시에서 여기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추진단에서 여기서 방문을 했어요. 한 겨울쯤 방문을 한 걸로 기억나는데 2015년 여름에 이러한 계획도를 가지고 추진을 했어요. 뭐냐면은 이 버려진 운동장에다가 원래는 여기가 약간 그 뭐 미식 축구장이었나? 뭐 어쨌든 이걸 운동장을 쓰지 않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학생들하고 지역 주민들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러한 습지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역에서 이런 공사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야생동물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같이 이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제가 2019년 2월에 이제 경남교육청이랑 방문을 했는데 어때요? 예. 지금도 진행 중인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조금 나아졌죠. 지금 이게 또 겨울이라서 이러는데 여러 가지 그 식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그 뭐죠? 이 물들도 이렇게 됐고 좀 자세히 보기는 힘들지만은 이전보다는 더 습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났던 게 이렇게 가건물을 만들어 가지고 방문객이 오면은 안내도 해주고 이 습지를 관찰해 가지고 기록을 하는 그런 내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얻으실 거는 우리가 뭐 운동장을 습지로 바꾼다 이렇게까지는 하기 힘들겠지만은 지역 주민들하고 좀 장기 프로젝트로 뭔가를 해보면 어떨까? 뭐 하다못해 뭐 나무 심기 그런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소소하게 뭐 목공예라든지.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이러이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만든 거다. 학교협 동조합이. 그랬을 때 지역 주민들도 이 학교에 대한 애착이 생기고 또 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되고 있대요. 아직까지도 한참 시간이 걸리는 내용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과정이 중요한 거죠. 끝나는 것보다. 자, 잠깐만요. 이게 소리가 조금 켜져 있나 보네요. 자, 제가 음소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갔을 때 자랑 삼아서 우리 한국의 학교협동조합도 소개했다. 그 내용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크레스엑스 커뮤니티 스쿨인데 여기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 협동조합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윤리적 가치
그리고 협동조합적 가치에 대해서 뭐 자조라든지 자기 책임이라든지 민주주의 뭐 그다음에 평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랑 똑같은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이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이 정신이 협동조합 학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여기가 보시면은 좀 그 이주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예. 아, 이주민들 그리고 또 어때요? 다문화 가정들이 많아가지고 학생들 성적이 뭐 학업 성취도가 다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낮은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결석도 작고. 근데 이 협동조합 학교로 되면서 학부모들하고 교류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학생들도 여러 가지 그 다른 학생들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뭐 마이 퍼펙트 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왔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뭐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또 아이들도 여기서 뭐 똑같이 다양한 협동조합 프로젝트를 하면서 공부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질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동조합 학교가 협동조합 학교 내지는 학교 협동조합이 단순히 사업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지역과의 교류 그리고 학생들을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의 지점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서 사업적인 내용들을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얘기를 드려봤고요. 자, 또 하나 문제가 나왔네요. 자, 요거 이제 뭐 마이크 켜시고 바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자, 뭘까요? 어렵나요?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아까 하나가 사라졌으니까 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려워하실 게 아닌데. 힌트, 다리 교자입니다. 아, 우리 연정민 이사장님은 벌써 눈치챘어. 네, 우리 선생님들만 맞추세요.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았는데. 네, 한 5초 드리고, 답을, 교육, 교육, 예, 교육까지. 김미안 선생님 아까 맞추시긴 했는데, 자. 교육과 홍보. 네, 맞아요. 우리 정미 선생님, 네, 정미 선생님 맞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 훈련, 정보, 교육 훈련과 정보 제공. 네, 좀 어려웠네요. 자, 그리고 질문이 조금 왔는데요. 우리 제주 선월 동백습지 마을도 협동조합이면은 좀 더 발전할 듯. 아, 요거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그 해외 사례까지 하고 좀 질문이라든지 얘기 나눔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김연아 선생님 잠깐 마이크 켜시고 요 제주 선월 동백습지 마을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 지역이 습지인데 이 네. 습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주민들이 되게 노력을 해서 혁신학교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 혁신학교가 분교인데 그 학교가 없어질 것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이렇게 나서서 하다 보니 오히려 이제 그렇게 도시에서 이렇게 이사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에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교사가 돼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막 그 할머니들이 요리를 가르쳐 주고 마을에서 이제 재능기부처럼 이렇게 마을 결합형 교육 활동은 이제 계속되어지는데 이제 외부인이 들어오니까 이제 부작용도 있고 좀 그렇겠죠? 그렇죠. 네. 왔다가 떠나버리고 이제 좋은 것만 취하고 가는. 그래서 나름대로 하면서 너무 고생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혁신학교를 넘어서 만약에 이게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결합이 되어지면 제 생각에는 이제 영국 못지않게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협동조합 모델이다 이 얘기는 못 들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미 운영 방식은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는 영국도 사실은 우리랑 조금 다른 게 법인 자체를 막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하기보다는 이게 조금 깊게 들어가면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 어쨌든 영국하고 프랑스는 교육 원리하고 이제 좀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 지금 매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랑 가깝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은 지난주에 김요한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아예 학교 자체를 협동조합으로 설립해가지고 운영해버리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스페인의 모델이 굉장히 꿈인데, 그거를 뭐 바로 실현은 어렵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학생들이 이렇게 캠프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해보고, 그런 좀 이벤트 형태로 협동조합 학교를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들 좀 궁금하시거나, 뭐 해외 사례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거를 좀 적용해 볼 수 있겠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없으시면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짠. 자, 여기까지 했고요. 학교와 지역의 문제 자원 탐색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양평의 조연초등학교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기는 아까 우리 김요한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비슷해요. 학교 자체가 굉장히 작아가지고 학생들 숫자도 줄어들고 또 방과 후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돌봄 교육을 하려고 해도 일정한 사이즈가 안 되니까 이 돌봄 교사나 방과 후 교사가 들어오기가 좀 어렵고, 예, 그런 가운데 이 학부모님들이 지속 가능한 교육 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우리가 그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재능이 있지 않냐. 이 재능을 모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방과 후 교육을 하거나 돌봄을 해보면 어떨까. 근데 이거를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 협동조합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과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일종의 우리가 그 학교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면서 또 지역의 문제, 학교 안의 문제를 발굴하는 과정이기도 해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냐? 학부모들과의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부모들과 의견 수렴, 내지는 여기서 이제 교사하고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처음에는 교사, 학부모, 어른들의 의견들이 처음에는 좀 그 시발점, 처음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 문제, 내지는 학교의 문제를 얘기를 해보고, 아, 이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또 발기인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종의 발기인 모임, 처음 시작하는.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2주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뭘 많이 하냐? 시식회를 많이 합니다. 예, 시식회를 하는 이유는 이 구성원들의 관심을 끌어모음도 있고 또 실패를 줄이기 위해서기도 해요. 해봤더니 이 제품에 대한 선호도는 굉장히 낮더라. 예, 이거는 이 제품은 굉장히 선호도가 높더라. 또 이렇게 해서는 마진이 안 나더라. 예, 이런 거를 그 감을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시범 운영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 발기인들 모이고 시범 운영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제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은 그 전에 정관 작성이라든지 사업 계획서 작성이 필요한데 이 정관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그리고 사업 계획서 관련해서는 이번 주에 잠깐 이렇게 맛보기로 또 얘기도 하고 또 질의응답도 받으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틀을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더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운영을 하다가 여기서는 또 경기도 따복 공동체 지원 사업으로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간 조성을 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운영을 하는 동안에 필요한 자원들을 결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사회적 기업으로 진출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비 사회적 기업 단계를 거치고 꼭 사회적 기업까지 안 가더라도 예비 사회적 기업을 간다거나 아니면 교육청 지원 사업 내지는 지자체 지원 사업 내지는 이렇게 또 중간 지원 지원 사업을 통해 가지고 공간을 조성한다거나 아니면은 인건비 지원을 받는다거나 인력 지원을 받는다거나, 예,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운영하는 동안에 또 하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은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 회비를 모은다거나 아니면 후원금을 받거나 조합원들의 이제 품앗이 봉사를 결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예, 이럴 때 후원금을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해요? 예, 우리가 이제 기부금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홈페이지도 만들고 해서 우리 그 뭐죠? 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로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예, 기재부로부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준비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요 경과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챙기셔야 되는 게, 마을에서 우리 학교협동조합에 어떤 사람들이 우호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까? 앞서서 이제 김유한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 내지는 뭐 자연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지는 교육에 대해서, 예, 교육, 뭐 환경, 내지는 또 뭐 생태 운동,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을 끌어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의 우호적인 소비자 집단을 확보를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학교와 지역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모색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독자적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교사, 학부모들의 충분한 단체적인 의견 수렴을 해보고 사업 준비를 위해서는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바로 가기보다는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을의 우호적인 소비자 집단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계속 나오는 협동조합 원칙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과연 필요할까? 과연 방과후가 필요한 사업인가? 과연 우리가 뭐 습지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과연 필요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 필요할까? 아이들의 교육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 내지는 이거는 일종의 캐시카우로서 매출을 올리기 위한 사업이다. 그 이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부가적인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은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가? 내지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예, 그리고 세 번째가 좀 힘들죠. 아까 김미아 선생님도 얘기를 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지역 주민이 결합했을 때 어때요?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에 나갈 수 있는 훈련이 돼 있을까? 그랬을 때 저의 아이디어는 이럴 수도 있어요. 생각이 좀 다르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지역 주민을 좀 빼고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갈등이 많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결합하는 걸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처음에는 일단은 학생들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으니까 학부모 교사가 발기인이 돼가지고 우리가 먼저 협동조합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사업적인 준비를 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팀도 있겠고요. 아니다. 학생들이 어렵더라도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도 같이 이해를 하고 정관 작성도 같이 해나가면 좋겠다. 예, 이렇게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잖아요. 각 학교 상황에 맞춰가지고 사업 루트를 정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아이템들을 발굴해가는 과정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들었던 내용일 것 같아서 짧게 이제 스킵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매점 사업은 너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협동조합을 통해서 매점도 하지만은 웨딩 플래너 사업도 하고요. 방송 중계 사업도 하고 여기는 이제 박선준 선생님 계시니까 이따가 방송 중계 어떤 사업을 하는지는 더 설명을 해주시겠고 필요하신 경우에는 농산물 생산 및 판매. 예, 이거는 이제 강원도 소양고등학교죠. 예술작품 경매. 이거는 이제 삼각상고에서 했던 그런 사업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미 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고요. 좀 그 통계치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매점이 80% 정도 사업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 직업진로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한 11개 정도, 8.1%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과후도 좀 꽤 늘었어요. 8개 정도. 그래서 요게 3개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 로컬 푸드도 사실은 이쪽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카페는 사실 매점에 좀 가까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때요? 거의 대부분이 매점, 그다음에
그 특성화고 모델 그리고 방과후 모델 이렇게 세 개가 주된다고 볼 수 있겠고 전환 교육은 이제 특수 학교에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보드 카페는 제가 열심히 찾아봤지만은 이건 도저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못 찾았고요. 경기도에 이제 보드 카페라고 써져 있는 데가 있는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카페랑 같이 하는 게 아닐까 싶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한 게 인쇄업을 하는 이제 학교협동조합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요 세 개가 이제 주된다고 볼 수 있겠고, 요거를 주된 사업 아이템으로 하면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현장 체험 학습을 좀 결합해 보면 좋겠다. 지역사회하고 장기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를 결합해 보면 좋겠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양한 생각을 뻗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많이 들었을 테니까 특성화고에서는 이렇게 뭐 인터넷 쇼핑몰 창업 교육이라든지 뭐 다양한 아이템 요거는 많이 안 들어봤죠. 3D 프린트를 하고 있는 동해 36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예, 요건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3D 프린트 체험을 여기 학생들이 나가서 교육도 하고 또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그러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예, 이런 특이한 게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자, 그리고 특수학교 중에서 많이들 나오긴 하지만은 또 특수학교에서 이 카페 모델인데 요거는 또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세솔학교인데 이렇게 교육지원청에다가 카페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바리스타로 가서 여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점이 좋냐?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1호점, 그리고 이게 2호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그래서 카페를 운영하는데 평일에는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 교육청 직원들이 와가지고 거의 출근길에 방문을 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이런 걸 사고 들어간대요. 예, 매출이 팍팍 올라가겠죠. 그리고 바쁘면은 직원들이 앞치마를 두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행사 준비 음료도 여기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특수학교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많이 하는데 교육지원청이라든지 공공기관하고 결합해가지고 학교협동조합이 뻗어나가면은 이런 장점이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모색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2호점은 김포의 시립풍무도서관에 설립이 됐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례. 그리고 이건 미랄학교는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만든 물건을 이 꿈이 있는 가게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고요. 또 여기는 바리스타 과정을 학부모님들이 이수를 해서 다시 재능 기부를 하면서 이 학교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간다. 또 이 바리스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친구를 한두 명씩 데려오겠죠. 그러면은 이 매출도 올라가게 되고, 자, 요런 구조를 특수학교에서 만들고 있더라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요런 사진이고요. 사업 아이디어 선정 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매점, 특성화고 모델, 그리고 소개해드렸던 방과후 모델, 그리고 일종의 전환 교육이죠. 그 특수학교 아이들이 사회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일도 배우고 또 사회생활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 내지는 학교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동답초 우리 김지욱 선생님. 지금 듣기만 할 수 있대. 듣기만 할 병원이세요. 수 있구나. 네. 그러시구나. 자, 그러면은 정진학교 선생님도 병원이시대요. 오늘 그러면은 아픈 분이 혹시 많아요. 그 장희수 이사장님이 좀 다른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어쨌든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알고 계시니까. 저기 지금 동답초에서는 학교 영화 예술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이번에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아직 사업은 막 시작한 건 아니지만 여기 주사업이 서울 학교 어린이 영화제 그 운영하는 거가 주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11월 4일 날 그 영화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사업 안에 내용 중에 하나가 영화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굿즈 같은 거를 개발해서 디자인한 거를 판매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육, 영상 그 제작 교육을 시키는 거가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이 직접 영상을 만들고 그걸 갖다 틀 수 있게끔 들어왔다. 지금 아, 네. 김지우 기자가 네. 들어왔는데 근데 뭐 네, 설명을 해주셔서 네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전국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한 매점, 그다음에 특성화고 모델, 방과후 모델, 그다음에 특수학교의 이런 카페나 이런 모델 말고 또 생겨나는 게 또 따로 있나요? 요즘은 그 지방에서는 네. 거기 어디 뭐지? 그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아시다시피 그 아, 농사 말산업. 짓거나 말산업 네. 하시는 곳들이 생기는데 뭐 여러 가지 조금씩의 문제는 있지만 그건 해결하면 될 것 같고 좀 사업은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러면은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혹시 설립 준비 중인 학교 중에서 우리가 사업 아이템 고민을 하고 있다. 네, 그런 학교가 있으실까요? 네. 지금 따로는 없으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또 질문이나 얘기하실 게 있으면은 중간중간 얘기를 해주시고요. 또 채팅창 활용해서 하시면은 또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업 아이디어를 어떻게 선정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이거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다라트라고 돼 있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오타니 쇼헤이가 8구단, 거의 8구단 있나 봐요. 드래프트 1순위를 고등학교 때 목표로 하면서 내가 몸 만들기를 해야 되겠다. 제구를 잘해야 되겠다. 구위를 잘해야 되겠다. 뭐 이거 다 꼭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운이 좋아야 되겠다. 이렇게 총 8개를 생각을 했어요. 그럼 몸 만들기를 위해서는 유연성이 중요하다. 몸 관리가 중요하다. 영양제 먹기가 중요하다. 이렇게 쭉 만들었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은 하나를 해가지고 뻗어나가는 겁니다. 네, 총 이렇게 9개 칸에서 중간에 하나를 두고 나머지 8개를 채워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계획을 세울 때 학생들하고 같이 해볼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에 하나니까 요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우리 학교협동조합 이렇게 하면은 조합원 파트, 조합원 파트 아까 얘기 나왔죠. 공통의 어려움이 뭔지 내지는 이거는 뭐 지역사회의 필요일 수도 있겠죠. 지역사회에서 충족되지 않는 이런 욕구일 수도 있겠고요. 내지는 학교에서의 가지는 필요 내지는 어려움일 수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매점이 필요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 그 뭐죠? 적정 가격에 좋은 먹거리를 가지는 살 수 있는 그런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뭐 예를 들어 특성화고에서 뭔가 만드는 경우에는 교육만으로는 이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가 없다. 판매도 하고 영업도 해보면서 학생들이 실제적인 체험감을 가지면서 교육적인 성과가 올라갈 수 있다. 뭐 내지는 학생들이 만든 물건과 서비스가 아깝다. 뭐 그렇게도 써볼 수 있겠죠. 학생들의 언어로 한번 써보고요. 두 번째, 이 조합원 부분에 있어서는 뭘 써보냐? 조합원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어떤 조합원을 데리고 같이 할까? 뭐 아까 구별한 것처럼 학생 조합원, 뭐 교사 조합원, 뭐 학부모 조합원, 지역주민 조합원,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조합원이라면 최소한 뭐 출자금은 5천 원 이상 낸다라든지 일주일에 1시간은 낸다라든지 뭐 이런 조건을 적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내지는 조합원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어떤 교육이 필요한 건지 아이디어를 쭉 적어보는 거예요. 먼저 만들기 전에. 그리고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 손익계산 추정을 이제 오늘 이따가 살짝 해볼 텐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서 과연 1년살이를 충분히 할 수 있는지 해보고요. 자금 마련은 출자금만이 아니라 아까 나왔던 것처럼 외부 지원금까지도 포함을 해가지고 지원을 어디서 받을지. 그리고 세 번째는 요거 이제 사업 파트예요. 이렇게는 사업 파트. 그 구체적인 내용들, 판매 방안은 어떻게 할지,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학생들한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매점이라면은 뭐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먹거리를 좀 더 잘 알리고 친환경 먹거리를 판다고 한다면은 그 먹거리를 부담 없이 문턱을 낮추면서 아이들의 흥미를 끌게 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친환경 교육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런 친환경 식품은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교육이 들어가는 게 판매 방안이기도 하겠고요. 또 아이들이 지역사회에서 판매를 한다면은 누구를 타겟으로 할지, 그리고 얼마 가격에 판매할지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사업 정도를 1년에 한 3개 정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는 학생들 교육 사업을 해야 되지.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한 매점이라든지 뭐 특성화 사업 이런 거를 해야 되지. 뭐 세 번째로는 뭐 일일 창업대회라든지 아니면 조합원의 날을 해야 되지. 등등등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만다라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 따로 아니면 교사 따로 뭐 학부모 따로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섞어가지고 하루 날을 잡아가지고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만들어진 학교도 사업 점검차 이런 거를 운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업 수행 계획 논의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이 페르미의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손익계산 추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작동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페르미라는 사람이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바람의 압력, 풍압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에서 종이를 떨어뜨려 가지고 그 얼마만큼 날아가는지를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여기 거리에 비례해서 풍압의 속도를 일정 정도 어때요?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추정값을 맞으면은 이제 이게 계산을 했을 때 일정 정도 맞게 나올 수 있고 이상한 점을 발견하면은 다시 그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재추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거는 단계별로 나눠서 추정을 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기보다는 실제 사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과 영업이익을 추정하는 이런 방법인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30대 회사원이 커피집을 창업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해보는 예입니다. 50명 정도가 하루에 든다고 했을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 4,500원을 평균적으로 사간다. 그러면 하루에 매출이 얼마예요? 22만 5천 원. 네. 그리고 25일 동안 일을 한다고 하면 얼마? 월 562만 5천 원이 되겠죠. 자, 근데 원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원가를 매출액의 20% 정도로 잡았어요. 그러면 원가가 122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562만 5천 원에서 이 원가를 뺐을 때 나오는 금액이 뭐다? 이게 바로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매출 총이익을 산출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450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판매비하고 관리비입니다.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 영업이익을 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카드 수수료, 감가상각비, 월세 이런 걸 계산해서 180만 원 정도를 잡았어요. 빼니까 영업이익이 얼마? 270만 원. 그러면 내가 월급을 3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창업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저하겠죠. 왜냐? 이걸 최대값으로 잡은 거기도 하고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창업을 할 가능성이 극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학교 협동조합으로 돌아와서 매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함께 채워 나가야 되고요. 자, 매점인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도록 할까요? 자, 요것도 맞추시면은 이거 너무 복잡하죠, 숫자가. 대략적으로 얼마인 것 같다. 네, 너무 쉬운 문제인데. 자, 매출액이 9,888만 원입니다. 매출 원가가 6,159만 원이에요. 자, 그럼 매출 총이익은 얼마? 실제 이거 너무 자세히 계산했네요. 네, 맞아요. 3,728만 3천.
아, 648원이네요. 8 틀렸지만 네, 맞으신 걸로 커피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느 한 학교협동조합의 매점 손익계산서를 제가 따와봤어요. 경영고시 돼 있는 거에서. 요렇게 했더니 매출 원가가 보니까 얼마 정도 됐냐면은 62.7% 됐어요. 요거 사실은 일반 매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원가가 한 3, 40%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친환경 제품을 쓰는 매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요. 완전 100% 친환경 상품을 하는 데는 거의 80%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인건비를 뽑기가 어렵고 저는 그래도 한 60% 내외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한번 나중에 산출을 해보면은 요 정도 돼야지 운영이 되거든요. 자, 이거 매출액도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여기 학교가 아마 그 당시 한 800명 정도 됐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매출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고등학교도 6, 700명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럼 매출도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원가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매점이에요. 근데 매점이지만 여러분 특성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출, 그다음에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을 예측을 좀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업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안 나니까. 자, 그래서 실제 운영이 될 수 있는 정도로 짜봐야 된다. 이렇게 됐고요. 자, 두 번째 이제 판매비하고 관리비 내역들인데요. 여기는 이제 매점이다 보니까 이렇게 쭉 있는데 직원 급여 1,500만 원 정도 이렇게 줬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풀타임이 아니라 일정하게 파트타임으로 하는 그런 일일 테고요. 뭐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그다음에 이제 지급 임차료, 학교에다 내는 돈 230만 원 정도. 자,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서 인쇄비라든지 지급 수수료가 의외로 많죠. 203만 원 정도 지급 수수료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학생 환원 비용, 탐방 진행비, 아깝지 않은 비용이죠. 이렇게 또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단순히 사업 아이템만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손익계산을 미리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금액들이 나갈 건지. 그래서 요거는 경영공시 자료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쿱.go.kr로 가시면은 여기에 그 모든 학교협동조합들 경영공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이런 품목들이 들어가겠구나. 뭐 회의비도 좀 책정을 해놔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거꾸로 원가를 우리가 너무 높게 잡으면은 사실상 운영이 되게 어렵다는 거를 아시게 되겠고요. 또 하나 만약에 여러분이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앞서서도 양평의 조연초 사례를 예를 들었듯이 아, 우리는 이 금액이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럼 어때요? 여기에 이제 좀 안 좋은 방법이지만은 봉사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학부모 봉사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활동을 이렇게 봉사활동으로 넣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짜기 나름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정 안 되면은 회비로 메꾸는 방법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뒤에다 얘기를 하는 이게 뒤에 안 나왔나? 네, 뒤에 아이고 뒤에 영업외 수익, 뭐 이자 수익이라든지 기부금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고요. 앞으로 다시 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매출 총이익을 했죠.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가 3,300만 원 정도니까 빼고 나면 얼마다? 410만 원이 영업이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고스란히 협동조합이 남는 돈은 아니죠. 왜냐면은 영업 외 비용이 있습니다. 영업 외 비용들이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요걸 많이 썼네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 전입해서 나중에 이제 요걸 쓰겠다는 거겠죠. 47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남는 돈 이렇게 모아놨고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지원금도 여기서는 많이 받았네요. 그 당시에 170만 원이라든지. 그래서 다른 학교 사례들을 보면서 어디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비용들이 나가는지 한번 품목들을 좀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예측을 해보시고. 자, 그리고 기초도 잘 다져졌다면은 이제 외부 지원들도 이렇게 해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여기서 여성 기업은 안 되고, 마을 기업도 학교협동조합으로는 좀 어렵고,
장애인 기업은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게 장애인이 또 학부모님들이 조합원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또 이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상 요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현암고가 그때 예비 사회적 기업 나간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학교 사례가 있는지 또 이따가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좀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 아까 얘기한 쿱.go.kr로 가시면은 2020년 협동조합 정책 활용 길라잡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고용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전국 학교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라든지 학교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잘 안내를 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뭐 필요한 경우에는 이 자료를 쭉 훑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주는 건 아니고 모든 기업들에게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어떻게든 여기다 다 끼워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협동조합 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지원해 볼 수 있는 그 사업들은 여기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걸 다 망라를 했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 고용과 관련해서 뭐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인 루트로 가가지고 지원 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고, 자, 여기가 했는데, 자, 이게 우리 맞추신 분한테는 제가 커피 기프티콘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해외 사례는 우리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창업 모델 내지는 매점이라든지 학교 안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모델로서 현재 우리 학교 협동조합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거를 이제 배웠고요. 대신에 이제 거기서 좀 추가적인 아이템으로서는 수학여행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프랑스랑 영국은 일종의 교육 방식.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협동조합 프로젝트를 해보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따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들 뭐 일일 창업대회라든지 아니면 조합원의 날을 통해서 이게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다른 학교 사례들을 또 벤치마킹 할 수도 있겠고요. 영국이나 앞서 얘기했던 프랑스 사례들을 또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사례는 학교 자체를 교직원들이 조합원이 돼가지고 운영을 하는 건데 학생들이 협동조합 학교 캠프를 그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아이디어를 내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마을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마을하고 학교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지 이거는 먼저 한두 사람이 고민을 해봤다면은 그 다음에 여러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이분들이 발기인인 거예요. 같이 논의를 해보고 그때 일종의 사업 아이템도 같이 논의가 되고 우리의 어떤 협동조합의 규칙인 정관들도 이해하고 작성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근데 바로 가기보다는 권해드리는 거는 일정한 시범 사업을 해보시면 좋겠다. 바로 이렇게 그 행정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저는 시범 사업을 권해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됐다면은 지역 주민들을 최대한 끌어들이시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많이 놓치는 게 사업 계획서를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게 형식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한테 팔지, 판로 개척은 누구한테 할지,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고객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사업 자금이라든지 지원 사업은 어디서 받아오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많이 안 하시는 게 손익계산 추정. 요거를 이거는 사실 학생들하고도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 부분까지 해봤더니 너무 마이너스가 큰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 생각에는 매점 같은 경우에는 원가 비율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러면은 조금 더 우리끼리 얘기한 사제 제품을 비중을 늘릴 필요도 있다. 내지는 추가적인 사업으로 뭐 도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탤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여러분 또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좀 저만 많이 떠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지난번처럼 돌아가면서 얘기를 한마디씩 하고 논의도 하고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일단은 김연아 선생님 되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업을 수립하는 과정, 뭐 이미 하고 있지만은 지금,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곳이지만은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도 좀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거긴 도서 사업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다른 학교가 참고했으면 좋겠다. 좀 도움을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요즘에 사업이 힘드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저희도 좀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오늘 강의를 쭉 듣다 보니까 삼각산 고등학교가 그 강북구에 있는 사회적 기업 마을 탐방을 하고 있는데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우리 학교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인근에 있는 그 학교들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교사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사업화를 하면 안 될까? 날마다 그 사회적 기업 통합 지원센터에다가 제가 날마다 이제 이렇게 좀 도와주시죠. 누구한테 섭외를 하면 될까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하나의 어떤 누가 이렇게 받은 사업체가 있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버전으로 아니면 중학교는 뭐 이제 자유학기제 버전으로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이제 교과 관련으로 이 사업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얼핏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거 캠퍼스 타운이나 이런 데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젊은이들이 좀 젊은 이렇게 그런 좀 분들이 아예 왜냐면 교사는 자기 본업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제 수업이 있다 보니까 이거 힘든데 그러면서 이거 누가 아이템을 이거 가지고 사업해 보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네. 그 개별 학교 협동조합이나 연합회 차원에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이 학교로부터 강사비를 받고 아이들을 이렇게 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충분히 좀 계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되게 좋은 그 아이디어네요. 실제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혹시? 지금 네. 지금 부분적으로 저희 학교를 올 때 간식 제공하면서 저희 학교에서 그렇죠. 탐방비를 받고 맞아요.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저희들도 그 아예 그 이거 예산을 책정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이제 그 아이들이 탐방을 나갈 때 거기에서 이제 체험활동비로 1인당 10,000원씩을 예산에 책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미 학교나 이런 활동을 하는 거에 예산은 이제 잡고 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딱 맡아서 해주는 게 음, 없다라는 거죠. 제가 볼 음, 때는. 그러니까 이제 교사들 입장에서는 그거 힘든데 왜 해? 귀찮아 뭐 이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걸 누가 하면 이렇게 강사료나 체험활동비랑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몇 개 학교로는 규모가 안 될 거고 음, 강북구 내에서 이제 이게 조금 전형이 되어진다면 중학교 8개가 있고요. 고등학교는 강북구는 4개인데 아까 수학여행 아이템에서 그냥 음, 작은 버전으로 마을 탐방 그러네요. 뭐 사업 이런 식으로 젊은 그 하여튼 뭐 섭외 뭐 이런 거 연결해 주는 거 음, 지원센터가 제가 이런 거 이제 가끔 부탁을 드리면 그게 원래 우리 고유의 업무는 아니에요 그러시면서 도와는 주시거든요. 맞아요. 그게 네. 또 아무래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교육 쪽은 또 지원센터의 주된 업무가 좀 아니다 보니까, 정미 선생님은 이렇게 아이디어가 엄청 많으신데, 혹시 좀 최근에 든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아니면 하시면서 좀 설립하는 분들이 사업 수립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포인트를 두면 좋겠다. 지금 이제 그 김연아 스님이 말씀하신 거를 하는 걸 들으면서 딱 떠오른 생각인데 그 요즘 이제 그 중고등학교에 진로 지갑과 관련한 이제 행사 이런 거 중에 대학생 전공 설명 회 이런 걸 해요. 그런데 이제 대학생 여러 대학의 연합 동아리로 다양한 학과 아이들이 봉사 활동을 해서 하는 위 메이저라는 단체가 있어요. 비영리 단체가. 근데 거기는 학교에 오면 그냥 봉사 단체이지만 그 학생들은 봉사 시간 확인서를 받아요. 그런데 그 단체가 운영되기 위한 운영 지원금을 학교에서 이렇게 내요. 그러면 20명의 학생들이 오면 보통 50만 원을 올해도 저희 하면서 50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 네. 그렇게 그쪽에 의뢰를 하면
20명이 오는데 50만 원이죠. 근데 이제 그 학과들이 부족해서 저희가 개별 섭외를 저희 학교 출신의 대학생이나 또는 대학교 학과로 전화해서 개별 섭외를 하면 한 대학생이 한 명 오면서 2시간 강사하는 걸 5만 원을 줘요. 그러면 저희가 20명을 더 추가로 하게 되면 5만 원씩 하면 100만 원이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00만 원보다는 그 동아리 연합 동아리에 걔네들은 이제 실제 참여하는 건 봉사활동의 대학생들이 얻는 거지만 그 활동이 운영되게 하는 그 단체가 운영되는 지원금으로 50만 원이면 중간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각 협동조합이 각자의 사업하는 거를 하다 보면 인원도 매니저들이 한 명이거나 이렇게 해서 일을 크게 벌리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여러 학교가 연합해서 그런 돈들을 약간 모아가고 회비를 모아가면 그런 인적인 저기를 운영하는 저기를 눈덩이를 좀 만들어가는 걸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지역의 탐방 이런 것들을 하는 걸 여러 협동조합이 같이 협조하면서 그걸 전담해서 개발하고 저기를 인건비를 일정 정도 뭐 상근이 아니더라도 반상근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해나가는 걸 만들면 눈덩이를 점점 키우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게 비영리 단체처럼 그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제 아쉬운 거는 상악산 고등학교에서 코로나 때 저희가 마스크 그러네요. 마스크 판매도 있었네. 요거 친환경 마스크 판매로 통풍 잘 되는 거를 했잖아요. 이거하고 투명 마스크도 저기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아직 법적으로 이런 마스크를 하라고 공지하기 전에 저희가 선생님들 상담하고 뭐 그럴 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투명 마스크 이런 비슷한 거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인 거죠. 그때 이거 전국적으로 홍보를 그래도 이제 선생님들 집단이면 이렇게 했을 때 저희는 작년에 수지타산 에서 이거로 적자가 안 났어요. 그래도 상당히.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가 가다 보니까 위드 코로나로 일회용 마스크를 계속 하는 게 저는 마음에 계속 찝찝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라는 걸 아는데 이거를 다시 조금 더 보완한 이게 약간 벌어져요. 끝에가 이거를 금주를 해서 좀 더 개선한 의미에 좀 더 편리하고 이런 걸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하면 저처럼 마음이 불편한 사람 친환경적인 뭔가 플라스틱 이런 걸 줄이고 싶거나 일회용을 줄이고 싶은데 저는 충분히 저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저희 매니저님 혼자인 저기에서 매점도 운영하고 이거 하는 거 힘들어서 전체 차원에서 가치 차원에서 이런 것도 이렇게 하면 저는 협동조합 학교가 이렇게 전체 차원에 운영하는 뭐 이런 것들에서 매출도 충분할 수 있고 이런 거 개발하고 이런 것도 독점적인 아니지만 굉장히 학교들을 중심으로 교사들, 학생들 이런 거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개별 차원에서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고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개발해 나가면 지금 이제 많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걸 누구 한두 사람이 맡아서 다 개발하고 판매하고 뭐 이런 거 하면 부담스럽지만 공동으로 하면 충분히 저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거고 그런 눈덩이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같이 하다 보면 아까 주수원 선생님이 꿈꾼다고 하는 사실 저도 그거 꿈꾸거든요. 협동조합 합격. 네, 그런 쪽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연대로 기금들과 모두를 만들어 나갈 수 있으려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스페인의 마드리드 거기를 19년도에 저도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가 18명이 그 선생님들이 초기에 한 거더라고요. 네. 학교는 막 그 전쟁 끝나고 나서 그 학교는 막 필요한데 인구 마드리드 수도니까 많이 몰려오는데 학교가 없고 막 그래서 교사들이 그때 한 3,800만 원인가 아니 꽤 큰 돈을 갖고 18명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침 식사, 지역의 저기를 위해서 아침 식사 저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 타가서 그러니까 그 여러 사업을 직원들이 하죠. 네.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조합원들의 아이들을 그냥 타가소에서부터 밤늦게까지 저녁 모든 것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필요를 지역에 필요한 모든 돌봄 사업에서 교육 또 아기들에서부터 어른들의 방과 후 그런 자기 개발까지 다 하니까 저런 거 하면 좋겠다. 그런데 저거는 이제 그 단위의 규모가 있어야 되는 규모가 거잖아요. 돼야죠. 네, 그러기 위해서 그 규모를 꿈꾸는 사람들이 그런 기금도 이렇게 모아보고 한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지역적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방과 후 또는 아이들이 돌봄이 위기에 있는 아이들을 위한 그런 돌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그 지역의 소규모의 단위에서 해결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협동조합이 좀 더 큰 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계획해보고 이런 거 돈을 어떻게 기금 마련, 모금에서부터 어떻게 그 저기를 만들어가 볼까 이런 것들을 장기 프로젝트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언제쯤 이런 것들을 논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 진전을 해볼까 뭐 이런 생각 정도는 하고 있는데 아까 주선 선생님이 그 협동조합교가 꿈이다라는 말씀하셔서 제 질문은 혹시 한국에서 저는 아직 모르지만 제가 이제 그때 19년도에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탐방할 때 그때 이제 대안학교 학교들하고 그런데 교사들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알고 있어요. 대안학교든 아닌 뭐든 협동조합 학교를 꿈꾸는 그런 시도를 어디에선가 하고 있는 데를 혹시 아시는가? 뭐 이런 거 질문하고 싶었어요. 제가 경남교육청 분들하고 같이 갔던 이유가 이제 경남교육청에서 실제로 협동조합 학교를 좀 만들어 보려고 그게 학교를 인수를 해서 폐교 위기에 이제 있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인수를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협동조합 방식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운영을 하고 그랬을 때 교육감님이 인가를 내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정확한 법들이나 제도는 모르는데 같이 가셨던 교육청 관계자가 충분히 현재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서 시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갔다 와가지고 좀 다른 뭐 정책 사업들이 되면서 약간 흐지부지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이 그 당시에 경남교육감님의 의지가 있었고 하시려는 주체가 초반에는 있었는데 이게 약간 다녀와서 뭐 여러 일들 순위에 밀리면서 흐지부지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일단은 교육감님하고 이 선생님들 주체가 되면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그때 나왔던 얘기는 뭐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선생님들이 출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그 어떤 독립성도 더 있고 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냐. 거기까지는 됐는데 그 다음이 좀 어려웠죠. 네, 저도 계속 지켜보고는 있습니다. 경남 사안을. 서울 같은 경우도 사실 재작년에 2019년에 금천구에서 그 체육하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약간 적응을 잘 못하기도 하고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수업하는 거에 이렇게 집중을 못하기도 하는데 그 친구들한테 맞는 수업을 했으면 해서 아예 대안학교로 협동조합 형태의 학교를 만들겠다 해서 했는데 문제는 그 대안학교를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협동조합형이라는 게 우선은 없어요. 그래서 사단법인이 만들든 뭐 그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준비를 사단법인으로 하다 보니까 사단법인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시작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저희도 2019년에 계속 일을 하다가 이러느니 못 만들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그냥 사단법인으로 해서 만들는 그런 형태로 하고 거기서 협동조합을 만들자 하는 걸로 바뀌었었어요. 근데 거기도 그 대안학교 만드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생겨서 완성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지원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과 후 활동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그때 경남은 대안학교보다는 그냥 일반 학교 경로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같이 가신 분은 이제 법적인 문제는 없다. 막 그러긴 하셨는데, 예, 뭐, 이 부분은 사실 좀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자료로 그 당시에 갔던 해외 탐방 자료랑 오늘 강의 자료 이제 공유를 해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선준 선생님이 혹시 특성화고 놀라셨다. 특성화고 이제 학교협동조합 설립은 좀 다르잖아요. 매점하고 또 다르게. 그럴 때 좀 사업 수립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뭐 그런 부분 좀 마지막으로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솔직하게 이번 강의 내용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귀담아 안 듣게 되는 게, 저희는 사업이 그냥 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사업은 그리고 그래서 잘된 점을 얘기를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업 아이템 선정을 이제 어. 저희 같이 협동조합을 해주시는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너무 잘 이렇게 그 상황에 맞게 뭐 어떻게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해가지고, 사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좋은 아이템을 선정하고, 특성화고에만 해당하는 사례겠지만 학교에 맞는 어떤 아이템을 잘 선정하고 나면 거기서 수익을 내고, 나머지 이제 학생들 먹거리나 학생들 교육 활동에 그 돈을 이렇게 환원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런 쪽으로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사업 관련해서는 제일 드는 생각이 그 인력 채용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그쵸. 매점이 됐든 저희도 이제 10월부터 인력을 채용하려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생각인데, 왜 악덕 기업주들이 그 아, 사업 계약서를 왜 안 맺고, 행정 절차가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한 명 고용하는데 들어가는 막 어떤 행정 절차가 뭐 10명 고용하는 거랑 똑같은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쁘게 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아무튼 인력 채용 부분을 어떻게 좀 잘 지원받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저는 사업을 계획하는 것보다 그러네요.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이윤 걱정만 안 되면 사실 교육적인 가치를 협동조합에서는 많이 펼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력 채용에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교육청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선생님들 여러 가지 의견 주시고 좀 서로 정보 교환을 했는데, 김희환 선생님은 지역에서 이렇게 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탐방 프로그램을 얘기를 했고, 정무희 선생님은 뭐 마스크라든지 코로나 시대에 좀 신사업들을 여러 학교들이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얘기가 나왔고, 협동조합 학교 얘기도 나왔고요. 박선준 선생님은 어쨌든 주택의 매출이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렇게 교육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데, 인력 채용 부분에 있어서 좀 초반에 어렵다. 행정적으로도 좀 까다로우니까 이런 부분은 뭐 이렇게 센터나 아니면은 좀 다른 학교의 사례들을 도움을 받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됐으니까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고요. 앞서서 제가 이제 드린 연락처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주소 보내주시면은 정관 책을 나중에 이제 좀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라 제가 다시 복사를 할게요. 저거는 정미수 선생님 거니까. 자, 그래서 다시 올릴 테니까 여기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연정민 이사님한테로 마이크를 넘길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해주신 주소원 쌤한테 다시 한번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선생님들 한 분 한 분 들려주신 이야기들 정말 생각할 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참여하신 분들 중에 오전에 전북 전주의 양영고등학교
사회적 협동조합의 나정원 선생님하고 그다음에 실무사로 계시는 류슈아 선생님 이제 두 분이 항상 이렇게 저희 지금 교원 강의를 계속 류슈아 선생님은 계속 그 수강을 하고 계신데 나정원 선생님은 굉장히 임팩트 있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박선준 선생님이 해주신 이야기랑 딱 맥을 같이 하는 이야기라 제가 그것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정원 선생님이 5년 동안 학교협동조합을 전담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 사실이 가장 놀라웠고요. 그래서 그 학교의 그 아이들의 어떤 상태나 조합의 운영의 흐름에 대해서 너무 정통하고 계시다는 게 지금 일단 가장 놀라웠고요. 두 번째는 나정원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 인력 지원을 받는다. 그 이제 그런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선생님한테 묻는 기회가 있어서 저희가 다 같이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지금 박선준 선생님 말씀하신 인력 지원 부분만 해결이 돼도 매점을 이 시국에 매점을 운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더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같이 한번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학교협동조합 국내에 아직 없지만 저희가 모든 난관을 넘어서 같이 꿈꾸는 무언가가 하나가 크게 있다면은 저희들이 같이 힘을 끌어 모아서 언젠가는 이룰 수 있는 또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6강 주선 선생님의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9월 28일 같은 시간에 줌 링크도 같은 줌 링크니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7강으로 모의 학교협동조합 만들기에 대한 강의를 마찬가지로 주 선생님이 이제 하시고 주 선생님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협동 네, 선생님. 네, 말씀하세요. 갑자기 든 생각이 전에 강원도 학교협동조합 워크숍 할 때 그 어떤 선생님이 소상공 지원 자금을 학교협동조합도 받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번 받으셨다고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좀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다 받으셨나요? 서울은 다 받고 있고요. 네. 전국 연합회에서 계속 연합회에도 알려드리고 있어서 거의 다 받고 있어요. 다 받으셨구나. 네. 강원도 그때 거기 한 학교만 받으셨다고 그래서 모르시나 뭐 그래서. 네. 아니, 됐습니다. 많이 연합회에서도 많이 홍보해 주셨고 많이 힘써 주셔가지고 많이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모의 학교협동조합 만들기를 7번째 시간으로 마련을 할 거고요.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수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팅창에 주 선생님 올려주신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카피해서 남겨주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